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왜 안 들어오시지? 아니, 지금 다시 초대를 할 수가 없어. 이거 한번 초대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초대를. 오케이. 들리세요? 너무 잘 들리는데? 우리끼리만 어, 잘 들리면 안 돼. 보니까. 들리는지. 음. 근데 아까 아까, 윤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지, 뭔가 싶으시겠다. 요번에는 그것도 안 하고 전혀. 지금 제 소리 잘 들려요? 잘 오케이. 들린다요. 오케이. 다행이다. 수소리는 되게 잘 들려. 진짜요? 이 하트는 웬 하트인공? 어, 윤지. 우리는 가족끼리 다 해먹어. 은혜로 운인가? 님, 반갑습니다. 준비가, 그래요. 왜 그래요, 언니.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아우, 너무 재밌어. 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응, 그 두 분 아리따운 목소리 아주 잘 들립니다. 아리따지는 않아. 솔직히 깨놓고. 그래, 맞아. 우리가 또 우리를 응, 너무 잘 아는 게 또 큰 그렇지. 장점이자 응, 흠이지 무슨. 아니 아까 수랑 알았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또 약간 살짝 뒷부분 보면서 좀 약간 달라진 것도 있고 마음이. 그래요? 음, 그래요. 그 감정은 같아. 애처로운 거. 음, 애처로운 거, 그쵸? 음, 음. 음. 그러게. 자, 온라인 오케스트라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뭔 방인가 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대략만 말씀드리면 그냥 멋진 언니 한 분 모시고 저희끼리 인양저냥 얘기하는 방입니다. 오늘은 자 오프닝을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 자 음악은 안 깔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오늘이 4월 29일 여기는 프랑스 파리 오후 1시 저는 꽁언니 여기는 한국 저녁 8시 쏘 락공수 5회 맞나요? 5회? 오해, 5회 아, 오해. 5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 우리끼리 우후. 음악을 안 트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하네. 네. 그래도 음, 3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윤지 빼고 그럼 2분 새로운 분 오셨나? 네 전혀 처음이신 분들인데 보니까 외국 계정이신 분들 계시는 것 같고 음, 예, 그래서 일단은 음, 반갑습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음. 정보 보니까 외국 계정이야. 우리끼리 그냥 어, 어, 그죠? 외국 계정이야. 그러게. 왔다 갔다 나가셨을 수도 있고, 처음에 오신 분은. 그러니까 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음, 어, 원래 늘 오셨던 분이 수님인데 수님은 지금 직장 새로 예, 시작하셨고 출근하시고 출근하셨고. 그 다음에 캐나다 쌤님 같은 경우도 지금 직장 일하시는 시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싶어요. 새로 해나 사랑님 반갑습니다. 음, 언니는 그게 보이시는구나. 저는 지금 다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 누가 오셨는지. 내가 보이는 정도만 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벌써 5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네. 오늘은 쿠사마 야요이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1시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수가 그녀의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네, 제가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네,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모님께서 다음으로 바톤 이어서 이제 작품 얘기하실 거고, 저는 이제 전반적인 쿠사마 야요이, 그러니까 쿠사마는 성이고, 그쵸? 야요이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요이 언니께서는 지금 올해 93세 되셨더라고요. 검색을 막 잘못하다가 갑자기 쿠사마 사망으로 눌러서 제가 깜짝 놀랐네. 혹시 근래에 사망 소식이 있는가 싶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봤는데 여전히 건장하게 건강하게 작품 활동하고 작품 매일 그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쿠사마 야요이 언니의 삶, 지금까지의 삶, 93세까지 어떻게 사신 분인지 간단하게 제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바야흐로 1929년으로 가겠습니다. 1992년, 29년. 1929년 그녀는 일본, 가족의 사진이고요. 29년 일본 나가노 마츠모토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찾아보니까 나가노현 동계올림픽 한 지역이더라고요. 나가노 음, 그쪽 지역이.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렇지만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루이스 부르주아 언니처럼 이렇게 부르주아 집안의 딸입니다. 사남매 중 막내딸, 여기, 아이고, 여기 똘똘하게 서 있는 이 소녀가, 쿠사마 야요이시고, 언니시고, 그다음 어머니,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다른 형제들. 근데 이제 막내로 태어나서 굉장히, 뭐지? 귀여움을 받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대릴사이, 부잣집 엄마 집에 대릴사이로 들어온 아버지는, 거의 뭐, 밖에서, 이렇게 방탕한 생활, 그러니까 외도를 일삼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식들에 대해서 화풀이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10살 되던 해에 보면 이 쿠사마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언니가 나중에 소개시켜 주실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거품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매질도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폭력의 엄마였죠. 굉장히 신경질적인 엄마였고 그다음에 엄마가 이 어린 야유이를 시켜서 아빠의 외도를 뭐 감시하게 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 야요이가 이제 그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어릴 때. 뭐 혼자서 뭐 크레용으로 뭐 몇백 점씩 이렇게 뭐 꽃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고, 그래서 미대를 너무 가고 싶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18살이 된, 쿠사마 야요이는 반대를 무릅쓰고, 얌전히 있다가 시집가지. 무슨 여자가 그림을 한다고 그러냐 하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토에 있는 시립예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47년. 그런데 야요이는 이제 전통 미술 그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졸업을 하는 그 즈음에 23세에 첫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개인전 때 그렸던 이제 그림을 이제 언니가 보여주실 텐데, 이제, 뭐, 점 그물 시리즈는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첫 개인전의 그림이 아니더라도 평생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모티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집안이 종자를 키워서 분홍이 된 집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요이가 어렸을 때 종자를 키우는 어떤 꽃밭을 걷고 있을 때, 그때 자기의 신경증이 발작을 해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 그물 시리즈도 마치 그 그물이 모든 자기 몸을 에워싸고 옥죄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나중에 인터뷰 장면들에서는 나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전시를 보러 온, 정신과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의 이름이 니히마루 시호라는 박사인데, 그림을 보고 야요이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다. 그 병명을 하나 이제 야요이한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병명은 강박 신경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강박 신경증은 불안에서부터 온다고 해요. 불안.
그래서 이제 불쾌한 감정을 떨치게 하면 할수록 더욱 압박이 굉장히 커져서 일정한 행동을 계속 되풀이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면 손을 막 돌았으면 손을 씻고 돌았으면 손을 씻고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도 강박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요이는 이 강박증 증세를 이제 그림으로 풀어냅니다. 그림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데, 그러던 야요이가, 더 이상 일본에서는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당돌한 아가씨가 1957년 29세 되던 해에 이렇게 뉴욕 맨하탄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죠. 이 럭셔리한 털옷을 입은 이 여성이 쿠사와 야요입니다.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당시에 쿠사마가 굉장히 미국 여성 화가 중에 흠모했던 여류 화가, 지금은 뭐 우리나라 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꼬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쵸? 조지아 오키프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만 쓰느냐? 수채화도 몇 점 동봉을 해서 보내고, 미국에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는지를 묻고, 꼭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편지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 당시 일본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일본은 원자폭탄의 폐해가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반대로, 그 매를 맞으면서까지 온 뉴욕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쿠사마 야요이가 정말 성공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마치,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그 야요이가 한 말 중에 나는,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미술사를 다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당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었던 그런 여성 화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간 당시 30세, 그러니까 29살에 건너가서 30살 되던 해에 뉴욕 브리타 갤러리에서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일본에서 개인전 했던 무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그물망을 망 같은 그런 형태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일단 첫 데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초에 자신의 정신병적 이런 환각으로 시작된 그녀만의 어떤 이미지를 33피트나 되는 그림을 완성을 한다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림의 양을 그려대는 거죠. 30살 때 뉴욕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 뭐 굉장히 그 남성 미술가들이, 유명한 미술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뉴욕에서는. 절대 여성 화가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야요이 같은 경우에는 동양에서 온 여자고 일단 신비스럽고 정신증까지 있다고 하니까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슈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 여기 기록에 보면 60년대 초에 모노크롬 회화, 뭐 마코 로스코 같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화가들과도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표로 선발이 돼서 유럽에서도 전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컬렉터 중에 또 노랑 그물, 그 그림을 컬렉팅한 사람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굉장히 당당한 야요이였다고 해요. 그림값도 당당하게, 내 그림값은 얼마예요? 그 그림 이하로는 내 그림을 팔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때 유명한 화가들 보다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림값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3번에 할부로 나눠서 그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 그물에 해당하는 그 작품값을 지불했다고 그런 인터뷰 내용이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었고, 이제 1960년에서 이제 후반까지 뉴욕에서 머물게 되죠. 16년간. 그러니까 16년간 뉴욕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잭슨 폴록이라는 추상화가가 굉장히 유명했을 때, 음, 이 야요이의 작품이, 그 뉴욕 바닥에 선보였을 때 호기심도 가져졌고, 그 다음에 이 야요이가 했던 게 그 퍼포먼스 작업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62년에서 63년. 중후반에 어떤 해프닝을 벌리냐면, 이 동양 여자가 누드 채로, 굉장히 그 몇 가지의 60년대 후반 거리의 행위 예술을 하는데, 누드 해프닝. 그러니까 제목은 러브 포에버. 베트남 반대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누드 해프닝도 벌리고, 그다음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그 다음에 뉴욕 유엔 빌딩 앞에서 성조기를 50개를 태우고, 그런 행위 예술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녀가 원했던 건 정치라기보다도 뭐 자유고 해방이고,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6년간의 그 뉴욕 생활의 삶은, 어, 정말 너무 비참했다고 해요. 자기가.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으나, 뭐, 외로움과 여러 가지 남성 화가들에 치이고, 자기가 뭔가의 작품을 발표를 하면, 금방 정말 유명한 화가들이, 조각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뺏기고, 막 그런 거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랬는지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자살 시도 끝에 정신증이 더 이제 발발을 하게 되고, 야요이가 이렇게 말해요. 죽음의 그 유혹이 아주 가득한 뉴욕을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6년에 그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작품을 했던 그 도시 뉴욕을 떠나서 1973년 일본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귀국을 해서 이제 현재까지 일본에 살고 있고요. 일본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작업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 처음에는 돌아왔을 때는 뭐 미국 예술계에서도 점점 잊혀가는 야요이였고, 일본에 돌아와서도 자신을 전혀 반기지 않은 뭐 가족들, 그 다음에 자신을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던 주변 사람들하고도 멀리해야만 했고, 그래서 잠시 뭐 아트 딜러 활동도 했다고 기록에는 남아 있고요. 그래서 77년에 보면 49세, 그러니까 50대가 되기 전에 정신증이 이제 뭐 너무나 심해져서 정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발적으로 뭐 세이와라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한 후에 조금씩 활동을 하게 돼요. 뭐 50대 초반에서 57세까지니까 뭐 후지 갤러리 초대 기획전도 하고, 전시 제목 강박증 전시, 이렇게 2년마다 조금씩 발표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57세에는 프랑스 개인전도 기록이 남아있고, 이제 58세 때 키타 큐슈의 시립미술관에서 회고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좀 예술적인 그런 평가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드디어 6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쿠사마라는 이 여성 작가를 일본에서도 재조명하게 됩니다. 이제 45회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 대표 작가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검은 물방울 무늬가 있는 대형 호박 제작을 해서 이때부터 아마 쿠사마 야유의 시그니처인 호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무라카미,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무라카미라는 소설가의 영화에도 잠시 출연하게 되고요. 이제 드디어 75세가 되었을 때 2004년에 이제 일본 모미미술관 개관 전시 이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호응을 얻음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초대가 되고 정말 3개월간 그 순회 전시를 하면서 다시 뭔가 야요이의 작품이 각인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요. 그다음에 2012년 80세 때 루이비통과 협업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야요이는 요 얘기는 좀 빠지긴 했는데 언니가 좀 해주시면 고맙고 뉴욕살이 할 때 같이 살았던 뭐 결혼을 했다는 증명서 같은 건 없지만 이 굉장히 유명한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이분이랑 10년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요 언니,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언니, 90세가 넘는 나이에 정신병동과 작업실을 오가면서 여전히 열심히 작업 중에 계시고요. 요 언니 절대 화장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자기의 시그니처인 땡땡이 무늬의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촬영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요. 이 언니는.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 촬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론 이제 작업으로 이제 소통하기만 원한다고 합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수단이 자기는 작품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는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25분이 돼가네요. 그래서 이 언니는 여전히 저희들에게, 땡땡이 무늬로 작업하는 그런 멋진 언니로 지금까지도 잘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2022년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미술품 컬렉팅으로 굉장히 핫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쿠사마 재미로 이제 쿠사마 야요이의 그 옥션 경매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2022년 쿠사마 서울 경매가가 44억 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보니까 붉은 비너스상 90년대 제작한 그 조각상이 시작가가 44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옥션 경매가가 54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 언니의 몸값이 엄청나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정말 부러운 언니입니다. 자, 작품은 이제 꼬언니가 재미나게 몇 작품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톤 터치. 과연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게. 이게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네, 위에 이 어린 시절의 야요이와 네, 거의 지금 지금 이 사진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89의 네, 얼굴에 네, 네, 세월이 묻어 있구나 싶은 네, 네,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저도 뭐 대단한 걸 하고 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어릴 때 사진하고 같이 놓아서 보면 두 얼굴이 이렇게 흔적이 확 있겠지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젊었을 때 얼굴은 예쁘지 않아요? 굉장히 세련됐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10살 때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이렇게 대리사이식으로 집에 계시면서 바깥 생활을, 엉뚱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어머님이 굉장히 히스테릭한, 그래서 이 아이를 알고 봤더니 이렇게 벗겨놓고 때렸대요. 음, 벗겨놓고 때리고 그 상처들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그 물방울이 약간 빨간색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주 어릴 때 그렇게 맞고 혹시나 그 피방울 같은 것들을 목격한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색깔 말고 이제 호박으로 넘어가면서 컬러는 달라졌지만 붉은색이 선명하고 나중에도 보면 그 붉은색 좀 낭자한 그런 붉은색을 이렇게 점을 찍는 그
작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어릴 때 작품입니다. 일단은 작품을 제가 이 초반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29에 뉴욕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주로 회화 작품들이 많았고, 이건 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너무 이쁘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가기 직전에 그림을 너무너무 그리고 싶은데, 이 엄마는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는 허락을 한다. 하지만 시집 가고 취미로 해라. 그러니까 이 야유이는 거의 그런 진단을 받았잖아요. 강박을 가질 정도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기를 표현해야 하는, 말하자면 환자인 셈이었던 거죠. 근데 그림을 그려야지 자기가 사는데, 이거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린다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특히 가족이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림을 뭐 나중에는 불태운다든지, 나중에 어머님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시면서 그 그림을 굉장히 많이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대 급부로 이 여자는 살기 위해서, 야요이 언니는 29에, 그리고 그 조지아 오키프의 그림을 우연히 중고 서점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누군가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 책의 뒤를 막 보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으니 도쿄까지 찾아간다고 그래요. 도쿄에 가서 시골에 있었으니까 도쿄를 가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끝끝내 찾아서 주소를 찾아낸대요. 그래서 그 주소를 도쿄까지 몇 시간이 걸렸다더라. 하여튼 뭐 6, 7시간 걸리는 걸 가서 주소를 찾아내서 연락을 해서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답을 받았다고. 이거는 다 드로잉 작업이었고, 이건 집 어릴 때 모습. 이게 겹치는데요. 사진들이 제가 좀 쪼개지죠. 이건 초기의 평면 회화들 작업들이고, 여기 지금 사진이 너무 큰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그 오키프의 답장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예술가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 온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올 때는 그동안 그린 그림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작품을 보여주어서 후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그 아주 친절한 답장을 받고,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오죠. 28, 9에 와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착해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사진 모습 그대로 해서 올라갔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뉴욕에 처음 갔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알에 펼쳐진 드넓은 그 뉴욕을 보면서 예술에 대한 열정과 창조의 에너지로 언젠가 뉴욕을 정복하겠다는 그 말을 써요.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 정확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 이름을 떨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때부터 너무나 단호하게 그동안 펼치지 못했던 너무나 다양한 작업들을 합니다. 이전에는 회화 작업을 했지만, 이게 이제 끝나고, 잠깐만요. 끝나고, 이게 다 보여졌나?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착기에 들어가면, 58년에 뉴욕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이제 아틀리에 모습입니다. 이제 여전히 초기에는 이제 회화 작업을 하죠. 아틀리에에서 이 도트, 이 점을 일명 뭐라고 했는데, 무슨 도트라고 했는데, 이 점을 찍고
이 큰 작업을 하고 58년에 그 당시에 이제 추상표현주의 영향을 받고 그 친구들도 만나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몇 년도지? 이런 회화 작업을 한 이후에 60년에는 노란 그물, 옐로우 네트라고 해서 이런 도트 문양을 계속 큰 캠퍼스 2m, 4m 되는 캠퍼스에 작업을 계속 하죠. 이거는 지금 끝도 넘어가는 한도 건데, 없이, 예, 끝도 네. 한도 없이 그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2m, 4m 되는 거대한 그 캔버스에다가 이런 도트를 끝도 없이, 그러니까 무한한 그물레트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표현해가지고 그녀의 그동안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면서도 이 점을 찍으면서 그 토할 만큼 찍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아, 그렇게 막, 이거를 언니 인피니티 네트, 인피니티 네트라고 하는데 이 예, 제목이,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노란색도 하고 무슨 색도 하면서 이제 작업을 계속 보여줘요. 이걸 결국에는 언제 전시였더라? 전시를 찍다가 쓰러졌대. 그래서 앰뷸런스 아, 타고 맞아, 맞아. 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완전히 겹쳐졌던 거죠. 이 예, 그림을 예, 그리면서 예, 본인이. 예, 예. 그런 작업들을, 평면 작업을 하다가, 34살, 34살에, 이거는 4살부터 시작해요. 그 당시 한 63년부터 2년, 3년, 4년, 5년, 요 정도부터는 말하자면 좀 가벼운 조각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각이라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어떤 조형물 조각들이었는데, 이 야유이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에 일본에 있었을 때, 어릴 때가 이미 뭐죠? 어, 바느질,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응, 낙하산, 낙하산을 늘 하는, 마, 뭐지? 만드는, 만드는 방지 공장 같은 데인가요? 예, 그런 전쟁 때. 데서 전쟁 때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말하자면 이 형상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남근을 상징하는 수많은 남근들을 말하자면 이게 accumulation이라고 그래서 집적이라고 그런 표현도 쓰고 축적이라고도 하고 같은 연작입니다. 시리즈인데 이 남근을 연상시키는 수백 개의 부드러운 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늘어놓기도 하고 의자에 놓기도 하고 소파 같은 데다 놓기도 하고 테이블 위에 뭐 식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브릭을 기워서 만든 일명 소프트 스컬처라고 해서 부드러운 조각이라고 해서 그런 입체적인 섬유 예술 표현 방법으로 작업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의 꽃침대, 맞아요. 꽃침대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요. 30대 초반 그쵸. 작품이에요. 62년, 63년이니까 초반이죠. 네, 초반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작품,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의 다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벽에 설치하고, 소파에 설치하고, 이건 뭐 강아지, 여기다가 작게도 설치하고, 도트 문양은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게 어쩌면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는 문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다가 이것도 이제 유명한 작업인데 이게 62년도인가요? 62년도. 62년도였나? 이게 거트루트 슈타인 갤러리. 갤러리에서 했던 천척의 배라는 작품이다. 63년도네요. 3년도. 거의 그 시기에 다 이루어진 작업들이 이런 식으로 어,
패브릭에다가 만든 작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다가 한 5년 정도의 작업이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거울이 등장을 합니다. 거울이 등장해서 이 거울 방 안에 또 이런 패브릭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무한 거울 방 시리즈라 그래서 이것도 한 65년부터, 그러니까 작업들이 이렇게 연결되듯이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소품들이 나오고 멀티미디어들이 이제 다중 매체들이 연관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한 거울방 시리즈가 또 나옵니다. 무수한 여기서는 이제 라이팅은 쓰지는 않고 여기는 이제 거울만 등장을 해요. 거울 등장해서 거울로 둘러싸여서 이 모든 것들이 있었던 존재들이 더 확장되고 거울을 통해서 확장되고 이게 쌓이면서 이러한 그녀가 얘기했던 집적이라고 하는 이 쌓여서 무수히 쌓여 있는 이것들을 하나의 죽음으로 연상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복되는 점들이. 그렇지만 이게 또 어느 순간 나중에 라이팅이 같이 이 작업들의 라이팅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조명들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공간으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확산되고 반복되고 했던 작업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관람객들이 같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하면서 같이 몰입이 되면서 나 스스로도 소멸되는, 없어지는 그런 작업들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작업들 이후에 해프닝 작업들이 쭉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60년대 중반쯤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도 있고 페미니즘도 있고 그다음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반전 시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66년에 그녀가 베니스 비엔날레 이태리관 앞에서 있었던 말하자면 퍼포먼스인데 그렇죠. 나르시스의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명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전혀 일본 측하고 얘기가 되지 않고 혼자 그냥 가서 그냥 해프닝을 벌린 거예요. 이 미러볼을 가지고 $2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술은 팔면 안 되나? 예술을 또 팔아라. 핫도그처럼 그런 말하자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지를 당하죠. 저지를 당하고는 이 기모노를 벗습니다. 기모노를 벗고 타이즈 차림으로 여기에 막 들어놓고 뭐 아주 연이어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인데 한번 이렇게 이것도 아까 집적이랑 연결되는 작업이죠. 이런 퍼포먼스들이 그러니까 66년 한 해는 정말 퍼포먼스 잔치였던 것 같아요. 예. 워킹 피스라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기모노를 입고 하고요. 이거는 또 자기 해소라고 해서 실험 영화를 찍기도 했는데 이렇게 도트를 온 몸에 문양을 하고 해프닝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 나체로 전부 다 남자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한 자리에서 댄스 파티를 하고 거기서 구사하는 그 몸에다가 인체에다가 벌거벗은 남녀들 몸에다가 물방울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멀리서 봐야 되는데 사진이 크고 성소수자 뭐 결혼식도 해주고 뭐 네네. 그런 퍼포먼스도 했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말하자면 노말이라고 생각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상식적이라고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 규칙과 세상의 틀에 그 모든 것들에 다 반항하고 있는 해프닝들을 많이 벌립니다. 이것도 이제 미술관 앞에 있는 그 분수대에서 누드 해프닝을 벌리는 거죠. 이거는 이것도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해프닝을 벌이고, 이건 증권거래소, 월스트리트 전부 66년에서 68년, 이 정도, 한 2, 3년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증권거래소 앞에서 이런 해프닝을 벌리고요. 이것도 성소수자들 다, 이게 제대로 못 보셨네요. 이것도 베트남전 반대 시위 브루클린 다리에서 벌어지는 나체 해프닝이었고요. 네. 이것도 68년 이후에 자기 소멸 작업에 대한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아, 이거 똑같은 작업인데, 이거는 실험 영화의 장면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타고 가서 강변에서 말을 놓고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 도트들을, 거기서 이제 그림을 하나씩 꺼내고 물 위에 띄우고 하는 또, 식의 해프닝을 벌이는 것들을 영화로 촬영을 하죠. 그래서 이 촬영된 영화가 또 여러 가지 영화제에서 입상을 또 합니다. 여러 영화제에서. 이게 이런 그 당시의 모습들 아까 또 겹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닉슨에게 대통령에게 말을 하자면 또 이런 해프닝을 불려요. 닉슨에게 도전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의 지구는 수백만의 천체 중에서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하나의 물방울 같은 지구는 지금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이 세상을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리차드여, 우리 자신을 잊고 우리 함께 절대자와 하나가 되어요. 우리가 천국을 날아오르는 동안 우리는 서로 물방울 무늬를 그리며 무한한 영혼에서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마침내 벌거벗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없앤다는 이유로 더 큰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담아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당신을 내가 사랑스럽게 이러면서 뒤에 민망한 그대의 딱딱한 육체를 사랑스럽게 둥글게 감싸겠습니다. 천천히 살살. 사랑하는 리차드여, 당신의 남자다운 투지를 진정시키고 싶습니다. 아주 이야. 원초적이면서도 과감하면서도 이 엄청난 도전을 그냥 아시아 여성 이 작은 여인이 미국의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절대 그냥 단순히 어떤 환자로서 그냥 아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있고요. 일단 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 이후에 15년, 16년 정도의 뉴욕 생활을 끝내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살 시도를 하고 아팠어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컴백을 합니다. 45, 4살인가요? 그때 컴백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녀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이런 해프닝을 벌려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랬던 시기 아까 남편 아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바톤을 던졌는데, 그 조지 코넬이라고 하는, 예, 이 남편,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려인입니다. 같이 사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았죠. 두 사람은 그 성적인 관계는 전혀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 조금 저한테는 생소했던 것들이 두 사람이 그 키스를 이 남편 어머니죠.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해요. 두 사람이 키스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거를 이제 보셨다고. 근데 거기서 그 이후의 반응이 남편이 대뜸 어머니 죄송해요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그 다큐멘터리 짧은 데서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물도 끼얹었대요. 물도 끼얹었다고 그러고. 시어머니가 물도 끼얹고, 하여튼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 힘든 것들을 참아내면서 살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오기 전에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하고, 아버지도 사망을 하고, 그러고 일본에 컴백을 해서 그 굉장히 외로운 시간 자살을 시도하고 했던 이유였기 때문에 온전히 작품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당시에는 주로 그 다른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네, 네. 글을 많이 출간을 써서 좀 했죠. 출간도 하고, 그쵸? 예, 책들을 14권의 소설을 출간을 하고 그 중에 짧게 해볼게요. 그 맨하탄 자살미수 상습범의 노래라는 작품을 49살에 했어요. 그 당시에 했는데 환각의 문으로 들어서며 눈물을 흘린다. 꽃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삶은 끝나지 않는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 앞에서 나의 심장은 부드러움 속에 폭발한다. 하늘로부터의 부름, 의심 없는 저 투명한 블루 속에서 나는 환영의 그림자와 포옹을 한다. 깨어난 대기는 통곡의 소리 속에 장식된 장미의 색을 빼앗아 버린다. 그 순간 나는 돌이 된다. 영원의 시간이 아닌 잠시 이식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근데 이런 시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음, 환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글도 정교하고 작품들도 너무너무 정교하거든요. 퍼포먼스 진행하는 것도 너무 정교하고. 사실은 퍼포먼스도 진행하는 거가 굉장히 기획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그냥 대충 이게 이 내공이 보통 내공이 이게 그냥 하는 거라면 짜여지 않고 그냥 하는 거면 내공이 보통 안에 내재된 스스로도 모르는 이 내공이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60부터 전성기가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60부터 60부터 벌어지는 그러게요. 전성기의 작품들은 그냥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그물레트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정교화되죠. 이 작업들이. 자화상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얼굴의 도트 이것도 아주 보면 쪼개지면 아주 정교한 작업들입니다. 이거는 호박 시리즈. 이것도 소멸, 자기 소멸에 관한 작업들입니다. 이거는 관객이 참여했던 작품이죠. 스티커 네네. 네, 스티커 발급해가지고. 붙이고, 음, 둥근 점 스티커를 붙여나가면서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처음에 있었던 방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쿄 모리 미술관에서 했던 전시였던 맞아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이라는 최대 관객을 동원했던 이때가 75살이었는데 네, 75세. 네, 75살 이후부터 작업들이 껑충 성장을 합니다. 정리가 되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좀 더 정교해지죠, 작업들이. 이것도 무한 거울방.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거울에서 미러볼들에 대해서 확장이 된다고 해야 되냐? 빛이 색깔이 계속 바뀌면서 이 무한 반복되는 이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관객들 저도 이제 이 덴마크에 가서 이 전시를 봤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없어져요. 자기 거울은 자신이 소멸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간을 들어갔으니까 내 존재가 이 방 안에 있는 게 분명하긴 한데 어둡잖아요. 공간에 들어가면 완전히 어둠이거든요. 근데
아주 희미하게 보려고 하면 이 거울에 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이 바닥도 전부 거울이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다 쪼개져 있어요. 사실은 내가 있는지, 이 점이 있는지, 누가 뭔지를 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음,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조금 서 있으면 그리고 계속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음, 경지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색깔이 음, 계속 바뀌어요. 음, 무한 거울방인데, 하여튼 그런 작업들이 있고, 이건 2022년 루이비통과의 콜라보 작업입니다. 팝업 스토어, 런던에서의 팝업 스토어 장면이고요. 호박이 큰 효자 노릇을 했죠. 이 호박 시리즈, 이거는 테이트 음, 모던에서 음, 했던 그녀의 작업 앞에서의 야유입니다. 계속 이런 도트 문양의 시리즈들, 이건 레드 도트, 이건 또, 이거는 또 약간 변형이죠. 이건 또 남자의 페니스를 상징하는 것들이 안에 들어오고, 거울과 다 이렇게 혼합 매체, 믹스 메디어가 이제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색도 좀 많이 더 맑아지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 우리말로, 우리말로는 화려하고 선명한 원색 위주, 음, 어, 요즘 그 뭐지 상품 만들기에 너무나 너무나 그, 적합했죠. 네, 이거는 서울대에 전시를 했었대요. 2013년에 서울, 한국에 들어와서. 그 맞아요. 서울대 서울대, 미술관에서의 전시 모습입니다. 음, 지금도 아마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음, 서울대학교 미술관 안에. 이거는 거의 최근도 아니군요. 2014년이니까 벌써 8년 전 작품인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만화 시리즈들 나는 음, 만화가가 되고 싶다. 뭐 사랑의 행방 이런 제목으로 이런 선명한 작업들. 음, 이건 마음이라는 작업이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녀의 도트들이 여기 나열이 또 되고 있어요. 또 이게 사진이 작아서 그런데 굉장히 정교하게 그녀의 지금, 마음이죠. 말년에 하는 작품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네. 이것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16년에 네. 했던 작업인데 이 위에 하고 전부 다 거울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굉장할 것 같아요. 이 호박. 음, 저는 야요이 언니의 저 옷도 마음에 들어. 저도 예.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이렇게 작업들 저는 이렇게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다 아는 건실 수 있는데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도 어, 많고. 그래서 또 들어오신 분들이 다 아시겠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구석구석 파다 보면 참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요 쿠사마 야요이 언니가 입은 요것도 음, 음. 부티크가 있었잖아요. 그쵸? 부티크를, 맞아요. 그 몇 년도더라? 2009년인가? 네. 그때 그 컬렉션을 해서 런칭을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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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니까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쿠사마 패션 엔터프라이즈 회사 설립 이렇게 돼 있네요. 40대. 1969년이에요. 와. 미국 전역에 미국에서 부티크를 400개나 냈대요. 그러니까 아, 근데 사업 수단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볼 때는. 대단하기도 하고 그 네. 인터뷰하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예, 예,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사용하지. 인터뷰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하겠다고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네. 주제가 다를 때마다
옷을 다 네. 바꿔 입어야 됐대요. 음, 그 주제마다. 주제에 맞는 옷을 세팅을 다 한 음, 상태로, 네, 인터뷰에 응했고, 네,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내가 오늘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 여기까지 나는 오늘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거가 우선이 아닌 거지. 무조건 이 작업이 끝낸 이후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음. 작업이었던 거예요. 이 야요이 그러니까 언니한테는. 보니까 뭐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뭐 촬영하시는 스태프들이 되게 많이 기다려야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잠시 나오더라고요. 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녀가 허락할 때까지 음, 음, 음. 기다려야만 했던 스태프들의 얘기들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뭔가 왜냐하면 그 사진을 찍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쵸, 카메라가 돌아갈 때하고 돌아가지 않을 때 그 왜 관종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쵸. 보면 네, 카메라가 돌아갈 때하고 돌아가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돌아갈 때 그 앞에 나왔었을 때 내 존재를 입증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음, 음, 느끼는 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자기가 뭔가 그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했을 때는 이미 자기는 죽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음. 그냥 막 자기 스튜디오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막 이런 식의 자살 상상할 수 시도하고 없는 뭐, 자살 시도를 하게 음,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뭔가 아까 얘기할 땐 그랬거든. 뭔가 환자라고 하지만 예, 예, 너무 정교하다. 이 모든 것들이 작업이라든지 예, 퍼포먼스 예,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네, 그렇다고 하면서도 예, 이후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옛날에 어릴 때 생겼던 자기가 막 뭔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생길 무렵에 외면당했던 가족이나 부모로부터의 어떤, 아픔, 상처. 네, 이거를 이게 정말 다른 어떤 것도 희석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날 이때까지 그냥 이 야요이 언니는 갖고 작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어떤 음, 것도 묻히지 않고 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나는 음, 뭔가 있나? 뭐, 막 이렇게 하다가 음, 어쩌면, 어쩌면 정말 너무 순수해서 이럴 수 있나? 싶기도 음.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트라우마에 멈춰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 감정 어느 상태를. 정도. 왜냐하면 우리 루이즈 브루자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변화가 있거든, 좀. 다른 그렇죠. 식으로. 그 그렇죠. 엄마와의 관계라든지, 음, 음, 음. 아버지와의 죽음이라든지, 여러 그 과정이, 삶의 과정들이 쭉 훑어나가면서 희석이 된단 말이야. 다른 외부의 환경이 들어오면서. 그쵸, 그러면서 그쵸.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뭔가 야유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 옛날로 선명해지는 느낌? 음,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더 보고 싶은데, 다른 거를.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그, 들었어요. 수는, 우리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수도 아,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거 저는 다 사실은, 끝내면서, 예, 저는 사실은 뭐 2주 동안, 우리 한 2주 쉬었나요? 2주 더 쉬었나요? 예, 야요이 언니를 정리를 한 지 에, 좀 돼갖고, 그때 좀 늘 좀 불편했어요. 너무 음, 저도 이제 그 예술, 계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 너무 철저하게 계획된 사람 아닌가. 아니, 정말 강박증의 연극성 장애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다시 퇴행하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음, 장난감 같은 거 같은 느낌? 음, 음, 그러니까 색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감? 그다음에 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막 뛰어놀게 만드는 그런 오브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 보니까 왜 이런 거,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언니.
그 영화배우 강수연 배우가 너무 어릴 때 데뷔를 했잖아요. 네. 배우로. 그래서 아주 커서도 인형놀이를 한대요, 집에서 혼자서. 그러니. 딱 그런 게 딱 떠오르네, 갑자기. 제가. 야유이에 대한.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딱 라방 직전에 딱 도달하면서 느낌이, 어쩌면 정말 더 앞쪽으로 진짜 귀환하는 퇴행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지금 93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에 작업을 어떻게 저렇게 해. 정말 어릴 때 선명하게 가졌던 그 마음이 너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달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는 그런 거죠. 나이가 들면 저희 할머니도 이제 90이 훨씬 넘으셔서 돌아가시는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쭉 돌아가시기 전 뭐 몇 달 전에 약간 정신이 없으셨는데 어린 시절에 그런 자기 아버지와의 추억이라든지 그 뭐 시골 마을에서 무엇을 뭐 나무를 뜨었던 기억이라든지 그런 기억을 막 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굉장히 선명한 기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지금 라방을 끝내면서 그 우리가 라방 시작하기 전에도 한 단어가 딱 겹치는 게 있었어요. 애처로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야요이, 쿠사마 야요이 할머니의 어떤 특별한 감성이잖아요. 이 예술가들은 하늘에서 주는 특별한 감성을 받은 대신에 일단 평범한 삶을 빼앗긴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 형벌이든 축복이든 그거는 이제 야요이 언니가 아니니까 제가 그거가 형벌인지 축복인지 알 수 없으나 세상으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는 분명하고 그렇지만 늘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애처로운 소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모습도 이 빨간 머리 눈 동그랗게 뜬 언니 3살짜리 어린아이가 질문을 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엄마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면서 또 갑자기 눈물이 핑 도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애처롭고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 쿠사마 야요이의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무한의 세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쿠사마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파도처럼 휩쓸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긴 세월 잘도 버텨왔구나. 죽겠다는 마음을 열고 먹고 목에 칼을 댄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섰다. 내가 걸어온 기나긴 길, 생명의 빛을 향한 열망이었던 걸까? 라는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늘 이 라방은 이렇게 여기까지. 약간 질문을 하면서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주시는 가운데 지금 3분 남아 계시는데 어떤 분이 계시는지는 저한테 보이지를 않네요. 근데 저한테도 안 보이네. 그냥 숫자만 위에 적혀 있는데 여튼 거명은 다 하진 못하지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3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나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여러분. 윤지 안녕. 고마워. 또 만나요. 또 광고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The kisses and the smiles, and I thank you for
been the best part of my life.